오늘 우리는 삶의 마지막을 위한 안내서 그 첫 번째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습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서장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여정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임종 앞에서 저는 의사가 아닌 그저 당황하고 무력한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낯선 절차와 서류들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슬픔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 안내서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관문인 오늘 일부에서는 임종 직후 첫 수문의 시간, 제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내리는 몇 번의 결정이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남겨진 가족의 후회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임종을 확인한 그 순간부터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장례 절차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아주 상세하게 짚어드릴 것입니다. 전화 통과는 법부터 각 기관의 역할과 법적 절차의 의미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마지막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한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뇌는 극심한 충격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멈춥니다. 이른바 동결 반응이죠. 이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 가장 먼저 장례식장에 전화를 겁니다. 고인을 빨리 좋은 곳에 편안하게 모셔야 한다는 선한 마음 때문입니다. 다른 가족이나 친지에게 먼저 연락해 슬픔을 나누고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적, 행정적 절차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을 지체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왜 장례식장에 먼저 전화하면 안 될까요? 장례식장은 사망이 법적으로 확인된 고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법적 증명서가 바로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장례식장은 시신안치, 빈소 마련 등 어떠한 절차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즉, 사망진단서라는 열쇠 없이는 장례식장이라는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슬픔을 나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 통화를 하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끼울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각기 다른 의견들이 오가며 혼란만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눌러야 할 번호는 단 하나, 119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19에 전화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119 구급대는 단순한 이송수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망 추정 상황에 대한 국가 공인 첫 번째 대응팀이며 그들의 출동 기록은 이후의 모든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즉, 119 신고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하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전화를 걸면 침착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상황을 전달해야 합니다.
상황일 아침에 부모님을 발견했을 경우 여보세요. 119죠. 저희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으세요. 연세는 88세이시고 방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깨우러 들어가 보니 몸이 이미 차갑고 숨을 안 쉬십니다. 불러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평소에 고혈압 약을 계속 드셨고 몇 년 전에는 심장 스텐트 시술도 받으셨습니다. 상황 임종을 바로 곁에서 지켜봤을 경우 어머니께서 방금 숨을 거두셨습니다. 연세는 92세이시고 노안으로 계속 누워 계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희미하게 숨을 쉬셨는데 제가 지켜보는 앞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이렇게 고인의 연세와 특히 지병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경찰이 개입했을 때 타살이나 사고가 아닌 병사임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고인의 신분증과 평소 다니시던 병원의 진료카드나 처방전 등을 미리 찾아 한 곳에 모아두십시오. 이는 구급대원과 이후 병원 응급실에서 고인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시 후 119 구급대원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침착하고 숙련된 모습으로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유가족으로서 그들의 역할과 법적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급대원은 가장 먼저 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것입니다. 호흡, 맥박, 동공 반응 등을 체크하며 사망 징후를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심폐소생술 CPR을 시도해 드릴까요? 이미 돌아가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 질문은 매우 고통스럽고 무의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당연한 걸 묻나 하는 생각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급대원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 절차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족은 명확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평소 고인께서 연명 치료를 원치 않으셨거나 가족들이 편안한 마지막을 원한다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고령이시고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면 구급대원들은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여 더 이상 연명 시술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구급대원은 절대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장 상황 보고서에 사망 추정 또는 심정지 상태라고 기록할 뿐입니다. 따라서 구급대원에게 사망진단서를 써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역할은 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절차, 즉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거나 그 방법을 안내하는 것까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행정 절차의 알파이자 오메가, 바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망진단서는 단순히 누가 언제 죽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종이가 아닙니다. 이 서류는 한 개인의 법적, 사회적 존재가 공식적으로 소멸되었음을 국가가 인정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이 한 장의 서류가 있어야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례 절차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안치하고 빈소를 차릴 수 있습니다. 화장 또는 매장 화장장이나 매장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중지 및 상속 고인의 은행 계좌를 해지하거나 상속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사망 관련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종 계약 해지, 휴대폰, 신용카드 등 고인 명의의 모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망진단서는 고인과 연결된 세상의 모든 고리를 끊어내고 정리하는 데 필요한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문서는 누가 어떻게 발급할까요? 오직 의사만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모든 경우 의사가 발급합니다. 사망진단서와 비슷한 문서로 사체검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문서는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사망진단서 의사가 생존 상태에서부터 계속 진료해오던 환자가 사망했을 때 그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사인을 판단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사체검안서 의사가 진료해오지 않던 사람의 사망 이후에 시신을 직접 보고 검안하여 사인을 판단하고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경찰이 개입하는 변사 사건의 경우 대부분 사체검안서가 발급됩니다. 이제 이 중요한 문서를 발급받기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고인과 유가족의 존엄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고인께서 생전에 정기적으로 다니시던 병원, 즉 주치의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입니다. 주치의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꾸준히 다니던 동네 내과의원, 정형외과 의원, 의사, 선생님 모두가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가 고인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진료 기록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119에 신고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혹은 구급대원이 도착한 직후에 해당 병원 원무과나 담당 의사에게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상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환자 보호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아침에 자택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원장님께서 계속 진료해 주셨는데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단계 의사의 결정 확인 왕진 또는 방문. 연락을 받은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왕진 의사가 직접 자택으로 방문하여 시신을 검안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이지만 바쁜 진료 스케줄 때문에 현실적으로 왕진이 가능한 의사는 드뭅니다. 하지만 평소 유대관계가 깊었던 의사라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병원 방문 요청 대부분의 경우 의사는 고인을 병원으로 모시고 오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이때 의사와 시간을 조율하 119 구급차나 장례식장, 이송 차량을 이용해 해당 병원으로 고인을 모시고 갑니다. 3단계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에 도착하면 의사는 기존 진료 기록과 시신 상태를 종합하여 사망 원인을 판단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줍니다. 이 과정은 응급실을 거치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고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의 사전 준비입니다. 평소에 부모님께서 어느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시는지, 담당 의사 선생님 성함은 무엇인지, 병원 연락처는 어디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가족 모두가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연락처에 아버지, 주치의 병원 등으로 저장해두는 작은 노력이 마지막 순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겪게 됩니다. 고인께서 비교적 건강하셔서 최근 몇 년간 병원에 다니신 기록이 없거나 여러 병원을 간헐적으로 다니셔서 주치의라고 할 만한 의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119 구급대원은 가족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족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아니, 집에서 편안히 돌아가셨는데 다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차가운 응급실의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으로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가야 한다고? 의사였던 저조차도 이 과정을 받아들이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생전에 진료 관계가 없었던 의사는 고인의 건강 상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망 원인을 판단하고 진단서를 써주는 것에 대해 큰 법적 부담을 느낍니다. 따라서 동네 의원에서는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우리는 119 구급차에 고인을 모시고 가까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하게 됩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면 우리는 환자가 아닌 사망자의 보호자로서 다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원무과에 접수를 하고 응급실 당직 의사의 검안을 기다려야 합니다. 응급실은 말 그대로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입니다. 수많은 환자와 의료진 속에서 우리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당직 의사는 기존의 진료 기록이 없으므로 시신을 검안하고 가족들에게 고인의 과거, 병력이나 마지막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질문할 것입니다. 특별한 외상이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다면 의사는 사체검안서 형식으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십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힘든 길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님께서 건강하실 때부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동네에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병원 하나쯤은 정해두시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중요한 효도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자택이 아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임종 시의 절차는 자택 임종과는 조금 다르게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임종한 경우 요양병원은 그 자체가 의료기관입니다. 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상태를 매일같이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임종하면 담당 주치의나 당직 의사가 즉시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줍니다. 가족들은 병원의 안내에 따라 장례식장 선정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요양원 시설에서 임종한 경우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요양원은 인근 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정기적으로 의사가 방문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협약이 촉탁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원 입소자가 임종하면 시설에서는 즉시 협약이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협약이는 평소 해당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진료해왔기 때문에 방문하여 검안 후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가족들은 응급실에 가는 번거로움 없이 시설의 안내에 따라 비교적 원만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소규모 요양시설의 경우 협약의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야간이나 휴일에 임종하여 협약이와 즉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자택 임종 주치에 없는 경우가 마찬가지로 119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실 때에는 계약 시 임종 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협약 병원 및 협약의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게 사망진단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경황이 없어 그냥 봉투에 넣어두기 쉽지만
이 서류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한 번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나중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진단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점 사망자에 대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등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이 정보가 주민등록등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타가 있으면 모든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2점 사망일시 2025년 6월 10일 08시 15분과 같이 월 1시 분까지 기재됩니다. 사망 추정 시각을 바탕으로 기재하며 이 시간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3점 사망 장소 자택, 병원, 요양원 등 사망한 장소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됩니다. 4점 사망의 종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는 병사와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합니다. 병사 질병으로 인한 죽음, 대부분의 자연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외인사 교통사고, 추락, 익사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죽음, 기타 및 불상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만약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된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경찰 조사 기록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점 사망의 원인,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의사는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가 직접사인,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 예 급성 심근경색, 나 가의 원인, 직접사인을 유발한 중간 원인 예 관상동맥 혈전증, 다 나의 원인, 중간 원인을 유발한 최초 원인 예 고혈압 및 고지혈증. 이렇게 기재된 사망 원인은 추후 보험금 청구 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병사로 사망했더라도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질병사망보험금 외에 특정 질병 진단비 등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받으면 이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즉시 발급한 의사에게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병원 원무과 직원은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진단서 몇 부 필요하세요? 이때 많은 분들이 한 부만 주세요라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고 각종 행정 처리를 하다 보면 사본이 아닌 원본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다시 병원에 가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매우 소모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처음 발급받을 때 아예 넉넉하게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몇 부가 적정할까요? 저는 최소 5부, 안전하게는 7부 정도 발급받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각 서류가 어디에 필요한지 그 용도를 미리 알아두면 이해가 쉽습니다. 1부, 필수 장례식장 제출용 고인 안치 및 빈소 계약 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부, 필수 화장장 또는 매장시설 제출용 화장 예약을 확정하고 시설을 이용할 때 원본을 요구합니다. 3부, 필수 사망신고용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할 때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주민센터로 바로 통보하는 시스템이 생기기도 했지만 여전히 원본을 가져오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4부, 금융기관 제출용 고인의 예금, 적금, 주식 등을 상속받거나 해지할 때 은행, 증권사 등 각 금융기관마다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래 은행이 여러 곳이라면 그 수만큼 필요할 수 있습니다. 5점 보험회사 제출용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각 보험사마다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여러 부가 필요합니다. 6점 통신사, 신용카드사 등 각종 계약 해지용, 일부 업체에서 명의자, 사망 확인을 위해 원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7점 예비용, 혹시 모를 분실이나 추가 제출 요구에 대비한 예비용입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12만 원 선입니다. 나중에 다시 병원을 방문하는 시간과 수고를 생각하면 처음에 몇만 원을 더 지불하고 넉넉하게 발급받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사망진단서는 다다익선이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당황스러워하는 상황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경찰의 개입입니다. 119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출동했는데 현장에 경찰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구급대원의 판단에 따라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평생 경찰서 한 번 가본 적 없이 살아온 평범한 가족에게 집 안으로 들어서는 경찰의 모습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과 공포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가 범죄에 연루되었나?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하는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이는 정해진 절차에 따른 공무일 가능성이 높으니 먼저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개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죽음에 대해 그 원인을 명확히 알 책임을 가집니다. 혹시 모를 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확한 사망 통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경찰이 반드시 개입하여 사인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지병이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임종을 지켜본 사람이 없는 죽음. 자택에서 홀로 지내시다가 사망하여 뒤늦게 가족이나 이웃에게 발견된 경우. 최근 늘고 있는 고독사가 대표적입니다. 사고사 또는 외상의 흔적이 있는 경우. 추락, 교통사고, 익사 등 명백한 사고로 사망했거나 시신에서 상처나 멍 등 외상의 흔적이 발견될 경우. 자살이 의심되는 경우. 유서가 발견되거나 현장 상황이 자살을 암시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범죄의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가족을 용의자로 의심해서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검안 절차를 시작합니다. 검안이란 의사가 시신을 검사하여 사망 여부, 사망 시각, 사망 원인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경찰의 현장 조사를 넓은 의미의 검안이라고도 합니다. 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현장을 조사합니다. 현장 보존 및 통제.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는 등 현장을 통제합니다. 현장 감식 과학 수사팀이 출동하여 사진, 촬영, 지문 채취, 유류품 수집 등 현장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유가족 및 관계자 진술 청취. 최초 발견자, 가족, 이웃 등을 상대로 고인의 평소 생활, 건강 상태, 마지막 행적, 발견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질문하고 진술을 기록합니다. 이때 유가족은 당황하지 마시고 아는 사실을 최대한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무언가를 숨기려 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경찰의 현장 조사와 의사의 검안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고 지병 등으로 인한 병사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내사 종결 처리됩니다. 그러면 의사는 사체검안서를 발급할 수 있고 유가족은 그 서류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부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할 수 없을 때, 범죄의 혐의점이 조금이라도 발견되었을 때, 사망 경위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릴 때,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 소속 법의관이 시신을 해부하여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절차입니다. 부검 여부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 혐의가 명백하여 사인을 반드시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동의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몸에 다시 칼을 댄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거나 혹은 아무도 몰랐던 유전 질환 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검이 결정되면 보통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례 일정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현장 감식이 이루어지는 낯설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유가족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원만한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 최대한 협조하고 침착하게 진술하십시오. 경찰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공무원입니다.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감정을 배제하고 아는 사실 그대로를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인의 평소 건강 상태, 복용하던 약, 마지막 통화 내용, 유서의 유무 등 사소한 정보 하나하나가 사인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섣불리 현장을 정리하거나 치우지 마십시오. 가족을 잃은 슬픔에 고인이 머물던 자리를 빨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 현장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중요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어렵게 만듭니다. 경찰이 조사가 모두 끝났으니 정리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셋째, 불필요한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특히 고독사 현장에서 부모님을 발견한 자녀들은 내가 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전화 한 통 더 드리지 못해서라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런 죄책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만들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경찰 조사는 잘잘못을 따져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사실을 받아들이고 절차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변호사의 도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유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법적인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임종 직후 겪게 되는 차갑고 복잡한 행정적, 법적 절차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을 맞이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때로는 경찰을 상대해야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작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막 숨을 거둔 그 순간, 전화기를 들기 전에,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시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고인의 곁으로 다가가십시오. 따뜻했던 손을 잡아주십시오. 평온해진 얼굴을 가만히 쓸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말을 나지막이 건네십시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아프지 말고 편히 쉬세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여보, 당신과 함께여서 내 인생이 행복했소. 이 짧은 침묵과 작별의 시간은 그 어떤 장례 절차보다도 중요하고 신성한 의식입니다.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고 절차에만 매달리다 보면 우리는 평생 그때 손 한 번 더 잡아줄 걸, 사랑한다고 한마디 더 해줄 걸 하는 후회 속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수많은 유가족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어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고인의 얼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들어오기 전 오롯이 고인과 나, 우리 가족만이 존재하는 그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앞으로 닥쳐올 모든 힘든 과정을 견뎌낼 힘을 주고 남겨진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긴 이야기를 골든타임을 지키는 7가지 원칙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1원칙, 첫 전화는 장례식장이 아닌 119로 하라. 모든 공식 절차의 시작은 119 신고입니다. 장례식장은 사망진단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2원칙 119에 고인의 지병 정보를 명확히 알려라. 이는 추후 사인이 병사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제3원칙 주치의의 연락처를 미리 파악하고 공유하라. 응급실을 거치는 힘든 길을 피하고 존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4원칙 사망진단서는 최소 5부 이상 원본으로 발급받으라. 4본은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처음에 넉넉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제5원칙 진단서에 사망 원인과 인적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라. 오타나 오류는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발급 즉시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제6원칙 경찰의 개입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협조하라. 이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일 뿐 유가족을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7원칙 모든 절차를 시작하기 전 온전한 작별의 시간을 가지라. 이 순간의 기억이 평생의 후회를 막아주고 남겨진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사망진단서라는 중요한 열쇠를 손에 쥐었다면 우리는 이제 장례식장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장례식장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병원 장례식장과 전문 장례식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빈소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 고인에게 입혀드릴 수의와 관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해 두었다면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이 모든 질문들은 단순히 절차의 문제를 넘어 고인을 어떻게 기억하고 조문객들과 어떤 방식으로 슬픔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비용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장례를 치르는 데는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장례 비용은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슬픔에 잠긴 유가족의 심리를 이용한 불필요한 바가지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장례비는 없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2부 보이지 않는 비용, 장례의 경제학 편에서 아주 상세하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고인을 잘 모시는 것과 장례 비용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용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야말로 오롯이 고인을 추모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마지막을 위한 안내서 그 첫 번째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습니다. 임종 직후 24시간, 이 골든타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조금은 차갑고 복잡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위로 대신 현실적인 절차와 법률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먼저 어머니를 떠나보낸 아들로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은 결코 죽음을 재촉하는 불길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들을 마음속에 담아 두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이 지식이 필요할 때 차분하게 길을 안내해주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2부 보이지 않는 비용, 장례의 경제학 편에서는 슬픔 속에서 내리는 몇 번의 선택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드는 장례 비용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례식장 비용부터 음식값, 장지 비용까지 후회 없는 장례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